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2017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우리 국민이 12,463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인데요. 하면은 한국, 일본, OECD의 자살률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작년 통계가 안 나온 것이 있어서 2016년까지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약간 하향 추세긴 하지만은요, OECD 국가 중 14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2.5배 수준이고요. 가까운 일본보다 35%나 높다는 것을 이 표로 알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이 있죠. 네. 예, 이 추진단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 자살에 대한 각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죠. 네. 예. 총리님께서는 운영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현재까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는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와 산재 예방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자살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는 사고 발생 사이트를 특정할 수 있어서 비교적 관리가 쉽지만은 자살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참 어렵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본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도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주 관리가 가능한 단계에 들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국회에서 자살 예방 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럼 때 국제 세미나를 열어서 덴마크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들어볼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국가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네. 예.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17년 자살 예방 예산이 7,510억 원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99억에 불과합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자살 예방 예산 비교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8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어서 국민 한 명당 자살 예방 비교 사업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1인당 5,906원이고 우리나라는 329원입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자살 예방 예산은 약 18배 차이나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네. 혹시 내년도 자살 예방 사업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52억 원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256억 원이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은 168억이고 내년도 정부안은 207억 8,800만 원인 것 같아요. 좀 늘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총리님. 네,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을 순위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1위가 암이고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그 다음에 자살 순입니다. 올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약 10조 3,800억 원인데 사망 원인 5위인 자살 예방 예산은 0.161
10%에 불과한 168억 원입니다. 총리님, 자살 예방 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 의원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한때는 일본이 최악의 자살 국가였습니다만 그게 사회와 정부의 그 합심한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고독사 네. 이 문제도 일본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굉장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까지 제가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자살과 고독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립 내지는 고독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것이 사회의 네트워크 또 주변의 관심 이런 것이 없이는 그 고립이나 고독을 그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자살의 완화 또는 고독사의 감소를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원 네, 말씀에 동감합니다. 몇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가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자살을 하면 남편은 46배, 부인은 16배 높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불행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뿐입니까? 청소년 자살까지 자꾸 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교육부에 따르면 자살 위험군 학생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9월부터 위기 문자 상담망을 시범 중에 있는데요. 이 상담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유일한 청소년 맞춤 사업인데 이 사업을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별도로 이영군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자살 유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또 자살의 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적 또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살 유가족이시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자살 예방 운동을 다니시는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에 빠져 계시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보통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총리님께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나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종류가 너무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정이 이러니까 관리와 견제가 어렵고 허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현재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을 보면은 유아교육 과정은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 공립, 민간 등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같은 연령임에도 어린이집은 관리부처가 복지부고 또 유치원은 교육부이지 않습니까? 근거 법률도 달라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입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책이라든지 처우,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부담까지 모두 약간의 다릅니다. 총리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
2013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총리님, 지금 분리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유보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보면 유아 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유보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의 가장 그 1차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있건 또는 어린이집에 있건 동일한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그 보육교사들의 어떤 질적 개선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은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한 부처로 통합돼야 하는데 두 부처가 선뜻 나서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14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유보통합 추진단이 발족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유보통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2단계로 아이 행복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공시와 평가 제도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리부처 통합과 교사 자격 체계 정비만 남겨놓고 올스톱 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국무총리실 내 유보통합 추진단은 2018년 1월 해체됐습니다. 이제 유보통합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할 부처 자체가 없게 된 것이죠. 총리님. 네.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을 포기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우리 교육부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보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후에 유보통합을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유치원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유아교육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에서 유아교육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민간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또 민간에게 장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이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니 이 민간들이 자기 재산을 어때요? 조금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간들이 저의 그분들이 정말 유아교육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부가 이게 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20, 30억, 많게는 결국에는 10억 이상을 투자했을 텐데 개인은 재산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면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공유를 활성화시키더라도
이분들의 더 깊은 상처를 주지 말고 보듬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형님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유보 통합 문제는 포기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주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그 사립유치원 파동 이후에 보니까 참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책을 발표하는데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 따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책 따로 발표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함께 오면 또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떼어내서 발표하고 했는데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덜렁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그런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죠.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고 하는 그 공공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것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어떻게 양쪽을 다 살리느냐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존경하는 최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